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밝은 미소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방향제를 꺼내 들고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실례지만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냄새에 많이 민감해서 좀 뿌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신발을 잘못 신고 왔나 봐.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거실, 주방, 심지어 제가 앉아있는 소파 주변까지 방향제를 뿌리는 그녀를 보며 저는 차마 불쾌함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고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며느리는 대게를 식탁에 올리며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비싼 음식이에요. 제가 백화점에서 특별히 주문했거든요. 어머니는 이런 거 처음 드셔보시죠? 그 말에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먹어본 적은 있어. 예전에 지인 덕분에 한번 맛본 적 있지. 어머, 이외네요. 그래도 이건 백화점에서 공수한 거라 정말 다를 거예요. 은근한 말투가 마치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며느리는 대게의 고급스러움과 맛에 대해 계속 자랑했고 저는 불편했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처음 방문한 이후 저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한 기억이 남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백숙을 정성껏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질 좋은 닭을 골라오고 약재도 챙겨 넣어 몇 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든 백숙 냄비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백숙을 다 만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든 냄비가 묵직하게 무거워 무릎이 아팠지만 여름이라 음식이 상할까 걱정돼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막상 도착하니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도 한참 뒤에 며느리는 문을 살짝 열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백숙을 끓여왔단다. 여름이라 보양식을 좀 먹으면 좋잖니. 둘이 뜨끈하게 맛있게 먹으라고 가져왔지. 그러자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닭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재를 넣어서 나는 냄새일 거야. 시장에 가서 좋은 걸로 골라와서 만든 거란다. 같이 먹어보렴. 정말 맛있을 거야. 그런데 며느리는 문을 더 열지도 않고 손만
내밀어 냄비를 받아들더니 그대로 현관 바닥에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냄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가게에서 만든 백숙만 먹어요. 이렇게 냄새 나는 건 못 먹겠어요.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정말 질 좋은 재료로 만든 거야. 한번 끓여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질 거란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바로 한번 끓여 넣어야 할 텐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말을 잇자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서 있던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맛있게 먹었겠지.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제 백숙 맛있게 먹었니?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갖고 온 닭이 여름이라 그런지 상했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서 못 먹었어요. 다음에는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 막 끓여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가져갔거든. 그렇게 금방 상할 리가 없단다. 아내가 처음부터 냄새가 이상했다고 하던데 여름이라 오는 길에 상했을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아들의 말에 순간 머리가 몽해졌습니다. 다음에 다시 해줘요. 어제 냄비에 있는 걸 그대로 버리느라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 전화를 끊고 나니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냄비를 현관에 그대로 방치해 음식을 상하게 만들고도 거짓말로 제가 상한 음식을 가져다 준 것처럼 모함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8세 박미선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공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옷과 음식을 챙겨주려 노력했어요. 덕분에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했고 이제는 제 자랑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져서 하루하루가 힘겹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속상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참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군요. 오늘은 제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27살 남편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별하면서 제게 남겨진 건 어린아들과 단칸방 하나뿐이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컸지만 슬퍼할 틈도 없이 하루하루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의정부의 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새벽 5시에 나가 밤늦게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들이 깨기 전에 나가고 잠든 뒤에야 집에 들어오니 얼굴 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건강히 자라주는 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방 한 칸짜리 단칸방에서 지내면서도 제가 먹고 입는 걸 아끼고 또 아껴서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든든히 먹이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성적이 상위권이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하며 제 삶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뒤 아들은 회사 가까운 곳으로 자취를 시작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쉬세요. 제가 좋은 집도 구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은 제 삶의 보람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이제 엄마는 좋은 집이 필요가 없단다. 그 돈으로 너 결혼할 때 보태 쓰렴.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만남은 의정부의 한 작은 식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기 전부터 어떤 사람일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과 눈에 띄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등장했어요. 첫 인상이 좋지는 않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저도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식사가 진행되면서 여자친구는 대뜸 부모님이 보험 일을 하신다며 저의 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그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 자리는 편치 않았고 저는 어딘가 불편해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 옷차림이 좀 과한 것 같더라. 괜찮니? 요즘 디자이너들은 원래 그렇게 입어. 엄마가 너무 보수적인 거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뒤로도 여자친구와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만날 때마다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앞으로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행복하게 살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날부터 조금씩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 저는 두 사람이 새로 구한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찾아가며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며느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밝은 미소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방향제를 꺼내 들고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실례지만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냄새에 많이 민감해서 좀 뿌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신발을 잘못 신고 왔나 봐.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거실, 주방, 심지어 제가 앉아있는 소파 주변까지 방향제를 뿌리는 그녀를 보며 저는 차마 불쾌함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고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며느리는 대게를 식탁에 올리며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비싼 음식이에요. 제가 백화점에서 특별히 주문했거든요. 어머니는 이런 거 처음 드셔보시죠? 그 말에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먹어본 적은 있어. 예전에 지인 덕분에 한번 맛본 적 있지. 어머, 이외네요. 그래도 이건 백화점에서 공수한 거라 정말 다를 거예요. 은근한 말투가 마치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며느리는 대게의 고급스러움과 맛에 대해 계속 자랑했고 저는 불편했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들의 결혼 생활에 해가 될까봐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이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처음 방문한 이후 저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한 기억이 남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백숙을 정성껏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질 좋은 닭을 골라오고 약재도 챙겨 넣어 몇 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든 백숙 냄비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백숙을 다 만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든 냄비가 묵직하게 무거워 무릎이 아팠지만 여름이라 음식이 상할까 걱정돼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막상 도착하니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도 한참 뒤에 며느리는 문을 살짝 열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백숙을 끓여왔단다. 여름이라 보양식을 좀 먹으면 좋잖니. 둘이 뜨끈하게 맛있게 먹으라고 가져왔지. 그러자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닭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재를 넣어서 나는 냄새일 거야. 시장에 가서 좋은 걸로 골라와서 만든 거란다. 같이 먹어보렴. 정말 맛있을 거야. 그런데 며느리는 문을 더 열지도 않고 손만 내밀어 냄비를 받아들더니 그대로 현관 바닥에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냄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가게에서 만든 백숙만 먹어요. 이렇게 냄새 나는 건 못 먹겠어요.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정말 질 좋은 재료로 만든 거야. 한번 끓여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질 거란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바로 한번 끓여 넣어야 할 텐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말을 잇자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서 있던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맛있게 먹었겠지.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제 백숙 맛있게 먹었니?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갖고 온 닭이 여름이라 그런지 상했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서 못 먹었어요. 다음에는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 막 끓여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가져갔거든. 그렇게 금방 상할 리가 없단다. 아내가 처음부터 냄새가 이상했다고 하던데 여름이라 오는 길에 상했을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아들의 말에 순간 머리가 몽해졌습니다. 다음에 다시 해줘요. 어제 냄비에 있는 걸 그대로 버리느라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 전화를 끊고 나니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냄비를 현관에 그대로 방치해 음식을 상하게 만들고도 거짓말로 제가 상한 음식을 가져다 준 것처럼 모함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저를 깔보는 태도를 보이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상황에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내 가족이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묵묵히 견디기로 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모함했던 기억이 가슴에 남았지만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니만큼 잘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전과 나물, 갈비찜, 잡채 같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물론이고 며느리가 즐길 만한 메뉴도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식탁을 가득 채운 음식을 보며 두 사람의 반응을 기대했어요. 명절 당일 점심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니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도 인사를 건넸고 저는 식탁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코를 손으로 가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여기 오니까 약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 냄새 때문에 속이 좀 안 좋아서 밥을 잘 못 먹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상했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는 맛 좀 봐. 정성껏 준비했단다. 그러나 며느리는 음식을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아들도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 말았습니다. 우린 친정에도 가봐야 하니까 여기선 간단히 먹고 갈게요. 두 사람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조금 더 먹고 가렴. 저희가 친정에 늦으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친정에도 가야지. 조심해서 다녀오렴.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
다시 집으로 들어와 식탁을 보니 가득 차린 음식들이 거에 줄지 않은 채 그대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갈비찜도 잡채도 며칠을 준비했던 정성스러운 음식들인데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식어버린 모습에 마음이 아파 어쩐지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기 전 며느리가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준비한 명절 선물이에요. 좋아하실 거예요. 음식을 치우고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져다 줄 음식들을 따로 통에 넣어 챙기고 난 뒤에야 그 선물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보았나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빈 상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명절 선물이라고 주면서 빈 상자를 주는 게 말이 돼. 지금까지 쌓여왔던 분노와 슬픔이 가슴에서 터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 며느리가 그런 거로 장난칠 사람이야? 엄마가 뭘 잘못한 것 같아. 그 순간 옆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깜빡 잊으신 거 아닐까요? 엄마 혹시 냉장고에 넣어둔 것도 아니야? 냉장고라니? 내가 상자를 열어봤을 때부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 강하게 대답했지만 아들은 곤란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런 걸 깜빡하시네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를 치매라고 몰아가는 거니?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해. 이렇게 흥분하시니까 며느리가 엄마랑 있으면 불편해하는 거 아니겠어? 왜 이런 사소한 걸로 이렇게 화를 내?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교묘히 저를 몰아세우고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드는 상황이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고 아들이 그녀의 말만 믿는 상황에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본색을 보여줘야 한다는 결심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퇴근길에 들러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저녁 무렵 집으로 오고 있다는 문자를 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태연히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차 한 잔 하려고 왔지. 커피 한 잔 주겠니? 며느리가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가져오자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 혹시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면 풀고 싶구나. 내가 너를 잘 몰라서 무심코 상처를 준 게 있다면 미안하다. 오늘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어. 그러자 며느리는 찌푸린 표정으로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요? 또 뭘 말씀하시려는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내게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나는 그때 굉장히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어.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래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안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눈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절 선물로 빈 상자를 준 건 무슨 뜻이었니? 너는 나를 치매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더구나. 며느리는 더 대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냥 연락도 하지 말고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끈질기세요? 제 뜻을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찾아오시면 정말 치매 걸린 사람으로 몰아서 요양원에라도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녀의 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끝까지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는 저를 완전히 깔보고 비웃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 사실을 밝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을 녹음했다. 이제 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야.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순간 얼굴을 굳히며 당황했습니다. 녹음했다고요? 당장 그거 내놔요.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고 제가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쓰자 저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집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상황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울먹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때리려 했어요.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모든 차가운 말들, 모욕과 협박이 담긴 대화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아들은 충격을 받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 말을 믿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향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그녀의 말을 막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사람과는 살 수 없어.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과 모욕적인 말이 드러난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나를 속여온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폭행까지 모두 증거로 남겼다. 이 녹음 파일과 오늘의 일을 증거로 고소를 진행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너는 알지 못할 거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좋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도 벌금형 정도로 끝날 텐데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은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봉투를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벌금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결국 며느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녹음 파일과 폭행 증거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히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제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존재인지도요. 앞으로는 엄마를 더 위하면서 살게요. 엄마, 우리 새 출발해요. 더 좋은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아들은 의정부 근처에 햇볕 잘 드는 아파트를 구했고 저는 아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넓고 환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점점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과 함께 살며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와의 아픈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딛고 새롭게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참기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세요. 그래야 비로소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위로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